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10월도 하루 남았습니다. 주말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일본명 기미다치와 또 이키루카 라는 제목의 지브리 스튜디오 거를 봤는데 생각보다 더 재미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없었어요. 심지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브리에 대한 기존에 가졌던 지브리에 대한 작화도, 그런 어떤 영상까지도, 이런 표현은 내가 지금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막 환멸까지 느껴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지루해가지고 44년 도쿄 공습, 그죠? 연합군, 특히 미군의 연합 공습으로 도쿄가 불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주인공의 어머니가, 내가 봤을 때 이 주인공도 미야자키가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투영한 것 같아. 전쟁의 참상으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살아가야 할 자신의 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죠? 스스로 부딪히지만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작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바로 몇 해 전에 날아온 유성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마법이 깃드는 곳이 되는데, 그것이 동시에 자신이 도쿄 공습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실의 이모지만 둘째 어머니가 된, 사실 둘째 어머니를, 실종된 둘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가지고 있는 참혹함과 비극 등을 이제 이렇게 시드로 삼는 거지. 하마스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중에 웨스트 포인트 말고 이제 가자 지구 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상전 초기 단계를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데, 너무 참혹하더라고. 왜냐면 그 좁은 곳에, 가자 지구가 굉장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곳에 공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말이죠, 노약자들하고 어린이들의 희생이 끔찍하게 지금
학살식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거. 가자지구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넘어가는 게이트를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어서 나오라고 민간인들.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혹성을 내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가보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영상, 영화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이제 뇌피셜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에 있어서 특히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란, 그죠? 사우디, 복잡하더라고요. 시리아. 예전에 그 영국의 벨포어 선언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100여 년 동안, 그죠? 100여 년 전에 씹어졌던 구라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 다니엘 예긴의 더 프라이즈라는 책에 보면은 서류가 가지고 지난 1859년에 미국의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유정을 뚫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을 그 1859년 8월 이전에는 땅을 파서 원유를 걷어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원유에 대한 확보가 1859년 8월 이전에. 근데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오일시티라고 불리는 곳에 그 터지기 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땅에 구멍을 뚫고 유정을 기름을 뽑아내는 방식을 처음 개발하기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죠?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싹 다 바꾸는, 이후에 석탄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작될 무렵인 처칠에 의해서 디젤 기관으로 바꾸잖아요. 석탄 증기기관에서. 왜냐? 증기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불편함이 있잖아. 사람들이 계속 석탄을 실어 나르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딱 하나, 원거리에서 영국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원유는 굉장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석탄하고도 또 틀리게. 그리고 다루기도 쉽고, 담아놓고 엔진으로 그냥 쭉 운행을 하면 전쟁을 치르면 되니까. 서남아시아에 발견된 원유에 대한 확보가 영국과, 그죠? 이쪽 쪽에 이제 화두가 된 거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배, 그죠? 전함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원유로서 운행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각종 미주에서 1859년에 드레이크에서 유정이 발견해서 그 이후로 몇 년 만에 뭐 수만 배럴, 5억
수만 개가 생산할 정도는 말이죠. 위스키 오크통. 한때는 위스키 오크통이 없어서 원유를 담을 수 없을 정도라도 오크통이 원유 1배럴보다 2배 이상 비싼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한때는 초기에. 사우디와 미국의 밀월 관계는 안정적인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우디를 가드해줘야 되는 이 서남아시아에서 그죠? 순위파의 수장이 사우디를 가드해줘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대로 사우디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국이 말이죠.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받았잖아요. 오펙에도 미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가 석유 증산과 감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말이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으나 2000년 초반에 대단한 기술적인 발견이 일어나잖아요. 결론적으로 사우디와 미국이 결별하게 되는 그 영향력에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는 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싸움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이후에 미국의 그 파렴치한 외교적인 결정으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우디와의 아람코 보존적이고 전선적인 안정적 공급처를 수입을 받다가 2000년 초에 미국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라는 셰일층에서 기름이 뽑아낼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의 기술이 개발이 돼요. 그 이전에도 셰일가스는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랬지. 엄청난 양의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발견이 돼요. 기존의 수입처를 대처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걸 확인한 미국은 사우디가 가지고 있었던 불합리한 고대 왕국 국가잖아. 현재까지도. 사우디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드밴티지를 사우디가 섭섭해할 정도로 그런 외교 관계를 아주 소원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바이든, 트럼프, 그죠? 바이든이 최근에 그 왕세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섭섭한 마음과 그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분명히 줬죠. 미국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결국 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우디가 국면을 향후 자신의 서남아시아에서의 순위파의 수장으로서 이슬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관계가 다각화되어야 된다는, 미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 복원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여러 가지 창구에서 그런 신호들이 퍼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분노한 쪽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과 이란. 자, 팔레스타인은 벨포 선언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자기 땅이었는데 딴 동네에서 이루어진 협약으로 외지
그리스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몰아내고 한 곳으로 계속 몰아넣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지. 근데 사우디, 이슬람 순위의 종주국의 사우디마저 자신들을 배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과 가까워진다? 그건 뭐 엄청난 소외감인 거지. 희망이 없어지는 거지. 셰일가스의 발견이 서남아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지형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화석 원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하이드로젠이나 풍력, 수력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8조를 들여서 하나로 5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하나로 8조 정도를 들여서 미국 전 지역의 수도 경제 기반의 도시를 이뤄낸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을 줘가면서 정부 보조금. 쭉 리포팅을 해보니까 그다지 뭐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하이드로젠이 깨끗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존적으로 수소를 생산한 방식은 석유를 분해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발생시켜서 결국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해야 하는 태워서 나와야 되는 너티 하이드로젠이라는 건 그게 무슨 근데 수소 경제 모티브가 될 수 있겠어요? 기존엔 그랬다니까. 그게 제일 쌌다 이거야. 수소를 굳이 수소 자체는 깨끗한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개발된 수전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근데 그 전기도 이런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기도 이제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을 통해서 하이드로젠에 대한 제네레이팅을 보조금을 주면서 발생 비용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점 단가를 낮추는 거지. 대한민국도 이제 곧 수소 경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전기 배터리라든가 곧 전환이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석유 개발에 대한 헤게모니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이 엮이듯이 차세대 에너지에 말이죠. 대한민국도 모준위의 기술 개발에 참여국이 아닌 주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제 강대국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든가 그래서 전 지구적인 어떤 헤게모니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의 생각입니다. 석유의 패권이 곧 끝나겠죠. 100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유가 끝나진 않겠지만 석유가 가지고 있는 중추적인 디젤로서의 역할은 곧 끝나고 곧
항공기도 수소를 이용한, 그죠? 그리고 철강 쪽도 수소를 이용한 철강 개발이, 철강 그 제강 산업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크스 대신에 석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는 이기주의를 떠나서 무책임한 그들의 행보에 대한민국도 상당한 아픔을 겪었잖아요. 제국주의와, 그죠? 그다음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냉전 차지하에서의 희생,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을 분단해야 되만 슬픔 등을 고려했을 때 녹록지 않은 외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예긴의 프라이드를 우리는 꼭 한번 또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일본도 석유 공급에 대한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잖아요. 전쟁이었죠. 미국은 그걸 막았고, 거기에서 오는 국민들의 저항에 누른 거 아니야. 정황을 못 본 거지,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랬듯 석유에 대한 공급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 탱크에 대한, 그죠? 운영 방식으로 미국의 유명한 장성이 석유 공급이 있었다라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 전쟁이 끝마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독일을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사령관이 잠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화들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벌인 전쟁이 기폭제가 돼갖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였던 거를 전부 다 쏟아내려고 하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가자 지구에 대한